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1년간 미루고 있어요. 양육비 좀 깎아줘. 매일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우리 아들은 펭귄이 보고 싶대요. 이렇게 4가지의 사연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네,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갔다가 문이 닫혀서 그냥 돌아오신 경험 한두 번쯤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네. 복합 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또 서둘러 나오거나 아니 전통시장 근처에 큰 마트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낀 적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유통산업 발전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법안이 대형마트 휴무일이나 영업시간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대형마트 휴무일 및 영업시간 제한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쉽게 말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즉 재래시장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제 입법된 법인데요. 2012년도에 이제 입법된 법에 따르면 이제 공휴일에 이제 매달 이틀은 휴업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2에서 4주 정도, 2주 또는 4주, 일요일에는 좀 쉬고 있는데요. 법 시행 초기에는 대형마트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매월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거나 매일 0에서 8시 사이에 영업을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좀 쉬는 대형마트들이 있고 이게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을 좀 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처음에는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랑 같이 상생해보자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지금 법안을 개정하려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 시행 중이었지만 네. 10년이 넘게 이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해당 규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 좀 부합하지는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2019년도부터 4년간 서울 대형마트 66곳이 주변상권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죠? 네. 예, 그 결과 이제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 비해서 1.7%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 대형마트 또한 50여 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대형마트 매출은 34조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소유토 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15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오히려 1.7% 주변 상권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도 이게 골목 상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소비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영업 규제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좀 이득을 취했고요. 네. 오히려 전통 시장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비 형태의 변화로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강자가 이제 나타나자 유통산업 전반 구조가 좀 바뀐 것이 커다란 영향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대형마트는 이 법의 규제로 영업시간 이외에는 어떠한 배송도 할 수가 없어서 이 틈을 이제 이커머스가 파고든 것이 새벽 배송이기도 합니다. 영업시간 규제가 없었다면 전국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가 유통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커머스 업계에 더 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의 흐름이 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좀 규제도 변화해야 할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1km 이내의 대규모 유통점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10년간의 규제 강도를 꾸준히 이렇게 높여왔습니다. 네. 2014년도부터 이제 8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다소 조금 완화하긴 했는데 대신 이제 매월 의무 휴업 일수를 늘리거나 신규 점포 개설에 대한 장벽을 좀 높였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전통 상점 인근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현재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만 14건에 달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규제 완화를 좀 하고자 하는 또 개정 법안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나요? 네,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종백, 고용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의무 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고 의원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의무 휴업일에는 마트가 쉰다고 해서 창고까지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제도 불가능한 지적이 나왔고 이를 좀 정리하려는 의도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듯한 또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20년 11월 해당 소위에 상정된 이후 7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 고용진 의원안은 21년 11월부터 소위에서 3차례 심사를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박연순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단체들은 여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확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의무 휴업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김혜재 민주당 의원도 골목 상권 보호책이 없이 쿠팡과 대형마트 사이의 그 경쟁력 불공평만 논의한다면 해결책이 좀 찾기 어렵지 않겠냐. 라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체들 간의 균형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여론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네, 개정안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 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할 경우에는 중소유통상인의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트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을 불러올 게 뻔하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 보장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유세를 갔을 당시에 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4명 중에 이제 3명 정도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완화를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처럼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서서히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의무 휴업일이 평일 전환과 관련된 법안 개정도 필요하고 현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그 추동력이 크지 않은 것이 좀 사실이라서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개선의 어떤 필요성은 있지만 또 이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방에서 작은 원룸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다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잘 사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리고 할 때가 있는데, 가끔 한두 달 밀리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세입자 중에 한 분이 한 1년 이상 그게 미뤄져 있거든요. 1년 그래서 이상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문 앞에 뭐 세입자 전화 달라 이런 것도 붙여놓고, 회가 명령도 붙여놓고, 그런데 세입자 도무지간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사람 짐을 다 꺼낸 다음에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방도 못 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원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지방에 사고 계신데 세입자가 1년 이상 지금 월세가 좀 밀리고 있고 연락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앞으로 사연 지금 잘 들어봤고요. 지금 함께 사연을 들어보신 변호사님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우선 이해하기로는 현재 원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월세를 이제 임차인이 1년 이상 미룬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우선 이 사건은 이제 주택임대차에 좀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강제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주거침입죄라든지 이런 걸로 좀 형사처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몰랐네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소송을 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송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되냐,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변호사 도움 받아서 하면 물론 더 좋기는 한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제 판사님들께서 당사자 개인들이 소송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하셔도 되기는 하고, 다만 이제 법원에 좀 직접 가셔야 되니까 그거 좀 번거롭긴 할 겁니다. 네, 소송할 때 그냥 임대차 계약서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통장 계좌 내역 붙여 넣으시고, 거기에 이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월세를 받지 못했다, 그거를 넣어서 법원에 접수하면
아마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아마 그분이 나가시도록 이제 집행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아시나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그냥 이동 드리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그 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뭐 계좌나 자산 뭐 이런 정보는 좀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월세를 입금해 네, 주는 계좌가 있지 않겠어요? 글쎄요, 잘 그것까지는. 만약에 네, 그거를 아시면 아니면 뭐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상대방이 이제 뭐랄까 퇴거를 좀 빨리 하도록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아마 이 부분은 뭐 혼자서 조금 하시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임대차 계약 해지됐으니까 이제 퇴거해라 라는 그 소송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혹시 내용 증명은 임차인한테 한번 보내셨어요? 임대차 계약 뭐 해지를 이제 하겠다 퇴거해라 내용 증명 우편 혹시 보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번 정도는 보내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해지 통지를 이제 내가 뭐 명확하게 했다 이런 증명을 위해서라도 좀 보내놓으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증명 내용 그대로 써가지고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용만 붙여가지고 그냥 아마 법원에 접수하시면 아마 소송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법원 또한 이제 국가기관이고 뭐 우리가 친근하게 많이 가는 뭐 여러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라든지 거기 가면 이제 복잡한 서식이지만 우리가 안내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인터넷 보고 그냥 적절하게 작성해서 집어넣으면 판사님이 아 이거 보니까 좀 잘못 쓴 거 있네 하면 보정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서류로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고쳐가지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법원에서 혹시라도 그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잠깐 이제 좀 다른 음향이 섞여가지고 혹시라도 뭐 어떤 점 질문하신 거죠? 예, 그 혹시라도 법원에서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스스로 소송을 접수를 했을 때 접수 자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 세입자 측에서 네. 어쨌든 자기가 뭐 억울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들 궁금해서. 아마도 세입자 측에서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이제 아마 저쪽에서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혼자 하실지 모르지만 상황상 뭐 혼자 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법원에 오셔서 그분이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와서 구두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법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내용이 뭐 조금은 타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아마 판사님이 그분한테 뭐 자료를 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근데 그분이 자료를 적절하게 못 내면 그분이 패소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금전 거래라든지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종결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제가 1년 이상 세입자가 그 네, 월세를 잃었다 했는데, 네, 그 세입자 중에서 이제 딸막딸막하게 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한두 달 이렇게 밀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증금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걸 보증금에서 빨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짤막짤막하게 한기가씩 밀렸을 경우에, 이거를 조금 좀 원활하게 받아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 받아내는 거는 뭐 물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겠지만 판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판결문이라는 종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종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난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막 조용히 있다가 막 잠적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또 그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뭐 신용정보 업체들도 있고 뭐 변호사님들도 이제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거는 좀 다른 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직접 하시다 보면 이제 채권 출신 공정화의 법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내 돈을 받는 거지만
뭐 언제 이후로는 연락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는 뭐 하루에 몇 회 이상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불법 대부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근데 그 불법 대부업자들은 자격이 없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일반적인 그냥 사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기 위한 법이 있어서 직접 하시다가 혹시나 법 위반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데미지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좀 맡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초기 비용이. 보통 회수한 금액에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받아가는 구조가 많고요. 초기 비용이 엄청 크진 않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그 이제 세입자가 그 집안 물건을 파손했을 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세트가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뭐 세탁기랑 뭐 인덕션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파손하고 뭐 나간 다음에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파손을 하고 그 나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발견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세입자를 물어보면 찾아왔더니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가슴에 있는 상태예요. 야, 혹시 다른 음향이 좀 섞여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네. 세입자가 이제 그 계약 명의 또는 실제 명의인과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네, 아니라 네, 잠시만 제가 이거를 조금 스피커를 바꿔볼게요. 네. 네, 세입자가 네. 그 저희 원룸에는 이미 세트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네. 집안 가구들이 아, 집기. 뭐 네, 침대면 네, 세탁기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넣어놓고 이제 세입자가 그걸 망가뜨린 거예요. 아, 근데 네. 망가뜨린 이후에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세입자한테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고장낸 적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일이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이게 저는 뭐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한 상태인데 네. 얘 수리는 수리대로 내가 하고 네. 그리고 그 수리하는 동안 그 누구냐 세입자도 받고 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그 상대 그 이런 세입자한테 조금 처벌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 우선은 뭐 법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법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고 그걸 맞추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통상 그래서 아마 그 사람한테 그 방을 이제 임대하기 전에 먼저 그 시설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사진 같은 걸 좀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런 상태로 인도를 했고 당신은 여기에 따라 인수를 한다라고 상대한테 이제 사인을 받으면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메일로 보내놓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든지 해서 좀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고 아마 지금 기록 상태가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손상된 상태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세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언급을 하거나 왜냐면 나갈 때 자기가 이제 또 책임지게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언급을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 같은 건 좀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인도하기 전에 좀 사진을 개괄적으로라도 좀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수도 같은 거는 원래 고장났다, 뭐 보일러 원래 안 됐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동영상 같은 거를 촬영을 해서 쭉 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그 인도를 하니까. 그리고 막 공인중개사 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은 시설 상태를 공인중개사한테 뭐 사진으로 이제 좀 공유를 하거나 뭐 이런 기록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시려면 약간의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냥 재소전화를 받으라는 게 있어요. 요 근처 뭐 법무사님이나 아니 변호사님들 찾아가면 이제 잘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런 거 미리 받아 놓으면 이제 안 나갔을 때 따로 내가 소송할 필요 없이 미리 받아 놓은 걸로 바로 그냥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10건 임대차가 무사히 이루어져도 한 건 소송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가 되게 클 수가 있어서 재소전화해가 조금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담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비용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수십만 원 수준이니까 받아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언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나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원룸이라고 해봤자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오는 거지만 한 번도 뭐 보증금 떼먹은 적 없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 막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막 청년분들이 자살하고 뭐 돈 빼먹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물론 저는 자가에 살고 있지만 저도 전세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이제 한번 전세 사기 같은 거 그런 거 예방하려면 이제 저도 이제 나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조금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서요. 전세 사기를 이제 조금 어떻게든 피하고 좀 좋은 월세나 전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전세 사기는 사실 발생하는 주된 큰 원인이 이제 부동산의 시가와 거기에 설정된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 걸려 있는 채권들과의 가격을 이제 오판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고, 전세 사기는 아마 그 오판을 이제 유도를 많이 하겠죠. 뭐 거기에 관여된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임대업자도 이제 명의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끊긴 것 같죠. 네. 전화가 지금 좀 끊긴 것 같은데요. 네. 전화 주셨던 상담자님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이 월세 세입자 분과 좀 연결을 해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뭐를 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뭐 현재 상태는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은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뭐 법적 절차를 먼저 접수해 놓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신속하게 퇴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추심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그 세입자분이 뭐 집기를 망가뜨린 부분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 증명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증명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손상이 그 부위에 따라서도 이제 통상적인 사용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뭐 고의로 파손을 시켜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 부분은 뭐 손괴죄 등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 지금 오늘 여러 가지로 짚어봤는데 잘 참고하셔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저는 14년 전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과 불화가 생겨 5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딸아이의 양육자가 됐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고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줄었고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금이 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다녀서 사실상 급여를 본인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소득이 줄다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육상에 재능을 보이고 있기에 이리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 남편도 이혼 전 딸아이에 관한 지원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니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협의로 정한 양육비의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제가 결혼 생활 중엔 전업주부였지만 이혼 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실적에 따라 소득이 높은 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또 전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좀 난처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면서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도적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는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가능하군요. 네, 아무래도 이혼 후에 이제 양육이라는 것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 중간에 이제 다양한 사정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양육비 감액 청구는 이제 민법 837조 5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기존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반면에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는 청구는 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에 정해진 양육비 가액은 시간이 흘러 물가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물가를 반영해서 이제 자동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가는 상승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의 급여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감액하는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또 법원 입장에서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점을 또 고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오히려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감액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연에서는 뭐 소득이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대출금 때문에 지출이 많다 이런 이유를 감액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법원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양육비 감액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존에 이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조금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런 걸 전제로 양육비 감액이 이제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뭐 경위와 액수, 뭐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이제 혼인관계 해소의 수반에서 이제 정해진 뭐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 뭐 재산상 합의 유무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부담이 그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그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그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뭐 유동성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한 대출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말하는데 이자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거겠죠. 소득이 아니라 아마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자신이 양육비를 감액하겠다라는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양육비 변경 관련해서 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절차가 좀 진행이 되나요? 네, 가정법원에 이제 양육비 변경 심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직권이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뭐 종이나 서식이나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좋은데요. 일단 법원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마 신청 서류도 인터넷에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만약에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좀 산정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표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서울 가정법원이 이제 발간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뭐 이게 네. 뭐 가정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꼭 반드시 이대로 간다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전국의 가정법원이 재판 실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변호사님들도 이제 이 표를 근거로 대충 뭐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A는 얼마큼 B는 얼마큼이니 뭐 이 정도 하는 게 맞다, 재산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제 21년 12월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뭐 가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재산 상황, 아, 그리고 재산 이제 상황. 자녀의 수, 네. 그다음에 자녀의 거주 지역, 그리고 이제 고액의 치료비나 뭐 교육비가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양육자의 개인 회생 여부 등을 가산 요소라든지 아니면 감산 요소로 이제 판단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서를 또 보면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를 이제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 복리의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양육비를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따님이 이제 육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재능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네. 통상적인 경우보다 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뭐 예체능을 잘 알진 못하지만 뭐 가령 이제 따님이 운동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도 필요하고 트레이너도 필요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딸한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령 뭐 일반적인 육상 선수가 운동화를 한 50만 원짜리를 신는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래서는 안 되니 우리 딸은 뭐 2천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기겠다라고 하면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쉽게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은 남편분이 상당히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감액을 판단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좀 반영이 될까요? 네, 그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거기서 많은 자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그 자산을 거기서 출연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분이 생계라든지 아니면 장래의 뭐 자신의 경제적 활동 영위에 데미지를 미치는 부분이 거의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혼 당시에 비양육자 측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자를 위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뭐 상당히 높게 좀 인정을 해줬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래는 5대5가 맞는데 양육자한테 뭐 7 정도를 줬다. 라면 요 2 가지고 이제 아이 키울 때 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물가의 이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후에 비양육자 측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 그 이직에 있어서 뭐 합리적인 좀 그런 이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교육비가 갑자기 뭐 예체능 때문에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다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아, 반영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뭐 다들 시청자분들 공감하시는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전업주부였는데 이제 보험 설계사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소득이 좀 나아진 부분 이게 오히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양자의 소득은 그 재산 상태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상태의 변경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경제적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양육비 산정에 영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시면 정말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뭐 누구 부럽지 않게 이제 소득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아마 남편분이 좀 재산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아무 소득 활동을 안 하실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아마 크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상담자분의
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가령 뭐 한 달에 뭐 수억씩이다. 그럼 네.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 핸드폰으로 자꾸만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번호인데 받으려고 하면 바로 끊어지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번호를 추적해서 잡으려 해봐도 통신사에서는 불법이라 힘들다는 말만 계속하는데요. 자꾸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불면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발신자를 잡을 수는 없을까요? 네, 저는 좀 공포스러운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떤 법률적인 내용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런 번호는 뭐 사실 차단해버리면 네. 뭐 간단하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간단한 그쵸. 해결이긴데. 가장 간단한 해결이지만, 그리고 내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이제 통신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요 번호는 어떻게 해달라, 네. 뭐 이런 것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법률적 대응보다 이런 실무적 대응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내가 어떤 타겟이 된 것 같고 해서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그쵸. 심리가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은 있는데 대응이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상담자분께서도 차단만으로 뭐 해결이 안 되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네. 걸 하셨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쉽지는 않고, 또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부터 시행돼서 이를 기초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새 법률이다 보니까 아직 해석례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발신자를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는데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신자를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법률은 아마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좀 조력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어떤 뭐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는 좀 쉽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최소한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요즘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 특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GPS 정보 이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법률 등에서 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사의 말이 좀 맞는 건가요? 이런 걸 추적하면 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추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전기통신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행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좀 처벌법에 적용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이런 문제가 워낙 좀 우리나라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시행이 됐고, 그 기존에 이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에 뭐 40호 내지 뭐 41호 뭐 이거 보면 이제 장난 전화나 아니면 지속적 괴롭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데, 다만 수사기관 담당자들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설득에 이제 많은 공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개인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공중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다면은 좀 잡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그쵸.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공중전화를 하든 개인 전화를 하든 어차피 동일한 그건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발신한 공중전화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 뭐 만약에 내가 그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본다면 이것도 받으려면 이제 협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영장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산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서 공중전화를 이제 찾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공중전화가 그 시점에 누가 그 부스에 들어가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군요. CCTV를 또 따야 되는데, 이게 CCTV마다 관리자가 이제 이게 뭐 지방경찰청이냐 아니면 뭐 어디 그 뭐 서울 뭐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게 또 나눠져 있고, 보관 기간이 이제 또 45일, 60일 뭐 이렇게 또 달라요.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그 자료를 받는데 늦는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영장은 그냥 수사기관이 그냥 정리해가지고 빨리빨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법원, 검찰, 경찰은 전산 연결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관이 자료를 받으려면 자기가 서류를 다 뽑아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종이를 하나하나 붙여서 지금 몇 호증인지 한 다음에 이거를 팀장님 거쳐서 과장님 거쳐서 결제를 받고 네. 끝나고 나면 또 검찰에 가면 다시 또 그걸 거치고 보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네. 이런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쉽지가 않다. 네, 라고 현실적으로는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절차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가족과 함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동물원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하는 펭귄을 아들이 무척 좋아해서 방문했는데요. 막상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 동물원을 방문했더니 서식 공간 청소라는 이유로 펭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동물원에 이 사실을 따져 물으며 관람료 환불과 위자료를 요구했더니 동물원 측에서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람료 환불과 시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속상해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항목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모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서운하지 않으면 환불까지 생각 아마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너무 이제 아이가 속상했나 보네요. 근데 이제 계약은 이제 이게 동물원 입장 같은 것도 이제 계약이잖아요. 내가 네. 이제 비용을 주고 이제 동물원의 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그 계약인데 상대방한테 이제 표시되어야 이제 그 계약의 내용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펭귄은 동물원에 이제 펭귄을 보는 것이 동물원 이제 관람이 전제 조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제 동물원 측과 어떠한 합의가 있는지를 아마 법원에서 좀 볼 텐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약 내용의 해석이라고 이제 변호사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동물원에 일부 동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제 법원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속상하다 하실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또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물원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 특정 그 동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관람료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거는 역시 그 계약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인데 저는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가능은 할 수는 있는데 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네. 이제 뭐 증거 같은 것도 조금은 부족하실 수가 네, 있고. 그러면은 이게 오랜 시간 좀 이동했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환불이 가능한 정도라면 이제 환불이 만약에 된다는 전제 하에는 이동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법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동물원 측에서 이제 구체적 손해액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재판 실무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령 이제 되게 먼 그 동물원이 가령 뭐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 아니면 반대라든지 이 경우와 인접지에 있는 경우는 이제 교통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서식지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네. 또 하지 않으면은 그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면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 동물이라는 생명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입장. 거기서도 이제 뭐 당연히 동물을 이제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이나 조직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동물이 일정 정도 휴식을 한다든지 치료나 서식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적절히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학대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동물원 입장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적으로는 좀 속상하고 답답한 면이 있으셨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 함께해 주신 차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